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2007년에 국민대에 왔고요. 지금 이제 법사회학, 그다음에 문화산업법 그리고 시민사회법과 같은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재헌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 출발이 이제 헌법에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 이제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진 이제 헌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제 재헌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이익을 균점해 준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헌법에서는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에는 없긴 합니다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게 들어갔느냐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헌법에 들어갔냐까지는 연구를 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원래 법률에 이익 균점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정하도록 이제 돼 있어요. 근데 그 법률이 결국은 제정되지 않아서 이제 삭제되게 되는데 그럼 왜 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아주 독특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규정했는데 왜 우리는 법률을 제정 못해서 결국은 없어지게 됐는가? 이 연유를 좀 밝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사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을 받겠죠, 그죠? 근데 임금을 받는 거 외에 이제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제 주주에게 배당을 하겠죠, 그죠? 근데 주주에 배당하는 거 외에 또 근로자에게 이익을 균점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권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로자는 그 임금 외에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다. 물론 당연히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 사주가 있으면 이제 우리 사주로서 배당을 받는 건데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근로자이면 임금 외에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익균정권입니다. 이익균정권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헌법에 있었던 거는요. 그 이전에도 어떤 법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럽의 어느 나라나 미국 모든 데서 사례가 없었어요. 이제 유일한 사례예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게. 물론 유럽에서 논의는 있었어요. 이제 근로자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이제 프로피티 쉐어링이라는 이제 그런 논의는 좀 있었고 그러나 그게 제도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도 그에 대해서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그 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48년 이제 5월 30일에 국회가 개원을 해요. 개원하면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데 그 기간 내에 대한노총이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노동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노농 8개조라는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에 이제 이익균정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헌법기초위원회의 이제 초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심의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익균정권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으로 이익규정권을 이제 넣자라는 이제 수정안을 냈고 이걸 갖고 이제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량을 본다면요, 전체 우리 헌법 조문 전체를 심의하는 논의량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이 정도가 이 조문 하나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가장 논의량이 많아요. 그럴 정도 치열하게 했었고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어 단 한 표 차이로 이제 통과되어서 헌법에 규정되어집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걸 통과시킬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의장이에요. 이승만 의장이 이 근로자 이익균정권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이제 바로 통과가 된다. 근데 그게 한 표 차로 통과가 돼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당시 굉장히 그 재헌법 만들 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통과된 다음에 이제 헌법이 제정되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그 이익균정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헌법이 어떻게 되냐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권리가 보장된다고 되니까 법률이 제정돼야 되는데
그 법률 제정의 노력들이 이제 50년 초에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제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익균정권이 헌법에는 규정돼 있었지만 이익균정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가 이제 1962년 헌법에서 이익균정권이 드디어 삭제가 되어집니다. 예.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이익균정권이 제기되었던 이제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배경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이 이제 대거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재산까지도 다 미군정이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고 이제 그 접수된 거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제 이양을 해 줍니다. 그게 당시에 국부의 8할이라고 그랬어요. 한 80%가 그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당장은 그게 전부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국부의 이제 8할이 국유화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이제 민간에 매각을 해야 돼요. 불화를 한다 그러는데 매각을 해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당시 근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것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이제 적산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이제 법적인 용어는 귀속 재산이에요. 이 귀속 재산을 결국 민간이 이제 불화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원시적 축적,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축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화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본가도 물론 이제 그렇게 불화를 받지만 우리도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노무를 출자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도 그 귀속 재산에 관해서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이른바 노무, 즉 일을 출자해서 그 공장을 우리가 불화받아서 결국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시에 사실은 그 귀족 재산이 민간에 불화되면 그게 영리 사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당신들이 정부로부터 싼 값에 불화받은 것이지 당신이 노력해서 만든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공장에 같이 참여가 있는 노동자도 우리가 이 노력,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이익균정권의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균정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귀속재산처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속재산 처리를 할 때 당연히 노동자의 즉 근로자의 그 이익균정의 정신이 반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귀속재산처리법의 사실은 제정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이익균정법의 제정 과정이었다고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세 개 조항이 이제 아주 독특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조항이 세 가지냐면 이게 이제 농지개혁법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농지개혁법은 이제 이 농지를 분배해 주면서 이제 대규모의 농지를 갖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1인당 그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한계선을 정해줘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 그죠? 그 금액의 한도를 이제 당시에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뭐 지금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겠지만 어떻게든 대기업을 받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그래서 누가 이렇게 큰 기업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 소위 상한 이제 제한 규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아직 노동법은 나오기 전입니다만 종업원 조합이라는 이제 개념을 쓰고 이 종업원 조합에다 우선적으로 이제 불화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화할 것 같으면 종업원 조합에다 해주라는 얘기죠. 왜 그 종업원 조합에게 해주라 그랬냐면 결국 그게 이익균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근로자에게 그러면 기업을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종업원 조합이 불화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금액이 있으면 괜찮은데 금액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제 자본가가 이제 불화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30%의 출자할 권리를 줘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 조합은 항상 그 불화된 그 귀속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한 30% 정도 권리를 갖는 거죠, 그죠? 이런 정도가 이제 조항이 세 개. 그러니까 매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어떤 제한, 그 다음에 종업원 조합을 우선적으로 불화해 주라는 거. 만약에 종업원 조합이 못 받을 때는 30% 출자 권리를 주라.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익균정에 관련된 조항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누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종업원 조합이 우선적으로 받게 하고 만약에 못 받으면 30%의 출자 권리를 주라. 이게 세 개의 이익균정 조항인데.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통과의 주역은 장홍염이라는 의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거의 주도를 하고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국회 통과됐으니까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흥미롭죠. 여기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제 이분이 헌법에서 이익균정권을 통과시킬 때는 결정적 역할을 해요. 이분이 지지를 딱 해줌으로 인해서 딱 이익균정권이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귀속재산 처리법에 있어서는 그 이익균정에 관련된 3개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죠?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 좌초가 되어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3분의 2의 의결을 받아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당시에 뭐 대통령이 거부한 권한을 3분의 2까지 올리기는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폐기돼요. 폐기되고 요 이익균정 3개 조항이 삭제된 형태로 귀속재산 처리법이 다시 재의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이 귀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 것들을 이제 좌절하게 되죠. 62년에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당시에도 논의가 좀 분분했었어요. 당시 5.16 군사정부가 서슬이 퍼를 때였었어요. 그래서 5.16 군사정부도 좀 이거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다라고 굉장히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몰아갔었죠. 몰아갔지만 당시 또 노동계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못하지만 좀 이 시를 두고 우리가 경제 여건이 될 때까지 좀 가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비현실적인 유로 헌법에 삭제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때 이렇게 재헌법 만들 때 이 이익균정과 더불어서 가장 또 많이 두 번째로 많이 이제 논의를 했던 게 뭐냐면 의무교육의 한도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초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원래 초안에 이제 올라왔어. 올라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가 지금 이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정도만 의무교육을 해가지고 되겠냐? 심지어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하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하자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돼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심지어 대학까지도 의무교육을 하자,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을 하자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보면요, 당시에 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사실상 이제 미군정 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하느라고 거의 국가 예산의 한 40% 정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 이 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어려운 경제 여건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50년대에요. 그 어려운 와중에 가장 먼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했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60년대가 딱 되니까 그 초등교육 정도 받은 사람들이 국민의 70~80%가 쫙 깔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정도의 나라였었어요. 세력지가 이런 나라가 나라 예산의 40%를 초등교육에 때려 넣어요. 참 이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룩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교육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열정이라는 게 어떻게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당시의 재헌법 조항에 적어도라는 3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을 한다. 이렇게 문구가 이제 정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경제 여건이 되면 고등교육은 이제 대학교를 말하고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중등교육이에요. 저도 이제 중등교육까지 이제 가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고등교육까지도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적어도란 3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뭐냐면 앞으로 여건이 되면 더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그게 지금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고등학교는 지금 학비만 면제주고 있죠. 그죠? 요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3년인가 4년 전이었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때 겨우 됐었어요. 그러니까 70년 걸려서 고등학교까지 왔어요. 사실 그 재헌헌법에 있었던 적어도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라는 것이요. 사실 그런 정신이었다면 이제 우리 경제 여건이 될 때까지 이제 노동자 이익균정권은 그대로 이제 조항이 갔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 초반에 이 근로자 이익균정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당을 해줬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이익 말고 대략 한 100여만 원 정도 아마 분배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걸 해요. 자,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의 경제 여건이라면
뭐 여전히 가능한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는 삭제되어졌지만 그 정신이 계속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사주 같은 제도입니다. 아예 그러면 근로자를 주주로 만들어 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근로자 이익균정권은 주주가 아니어도 이익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사주라는 걸 발행해서 싼 가격에 이제 근로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일단 이제 주주가 되겠죠. 그게 우리사주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사주로서 우리 이제 주주가 됐으니까 그렇게 배당해 주는 것도 사실 근로자 이익균정권을 이제 이었던 이제 제도라고 하고,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익규정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던 세력들의 많은 주장이 뭐냐, 이래야 이제 근로자가 내가 주인으로서 배당을 받으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더 기업에 더 열심히 일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노사 협조라는, 그죠? 노사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한다는 그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모든 정신들이 다 이 정권에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시 헌법에 올리자라는 것들이 적절하냐의 논의는 또 다시 해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근로자가 단순히 이제 자기가 임금 노동을 이제 판매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좀 기업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여러 제도들은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이죠. 이제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많은 의들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이 회사, 이렇게 이 주식회사가 누구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EO와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누구의 이익을 복무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뭐냐면 주주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고, 그 주주가 이익의 봉산, 즉 주가를 올리고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쪽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철칙이에요. 이게 주주자본주의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제 근간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가장 우리나라의 기업 체제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상법도 현재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를 제외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종업원들이죠, 그죠? 근로자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채권자들, 기업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물품을 사는 소비자들, 이게 다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이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에서 배제되는 걸 갖고 오죠. 그리고 그 기업은 오직 이윤만 추구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외형을 성장하는 데 도움은 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주의 모든 갈등과 모순이 또 거기에서 출발하기도 해요. 기업이 뭐 내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죠? 그 이윤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근데 비용을 줄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예요. 고용을 줄여야 돼요. 고용이 가장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좀 막으려면 이 기업을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해관계자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기업은, 그리고 물론 주주도 중요하죠. 투자한 사람이니까. 근데 투자자 말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주인과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익균정권 논의를 통해서 이익을 균전받는다는 사실, 그것보다는 근로자도 뭐 주인으로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유권 관계가 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을 할 때 근로자의 이익, 그러니까 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유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결국은 이제 근로자가 가장 관심을 가는 고용유지예요. 뭐 그래서 그게 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근로자를 해고를 했을 때 우선 채용 제도 같은 걸 법제화 해보자라는, 이런 게 저는 이익균점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정리해고가 된 근로자는 우리가 기업이 회복되어졌을 때 뭐 우선 채용을 아예 법적 권리로 인정해 준다라든가, 그죠? 뭐 그러니까 해고권도 인정해 주대요. 뭐 하여튼 이런 근로자의 고용을 그 회사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로 삼는 것, 전 이런 것들이 이익규정권론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느냐를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방침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헤아려 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제 기초법을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사학 쪽 사회학만 많이 보면서 특히 이제 재헌법 많이 보게 됐었는데,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낡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재헌법에서 얘기했던 근로자 이익균정권도 있고요. 또는 뭐 그 중요 공공기업의 국공용 조항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우리의 그 건국의 아버지
아버지들이, 저는 재헌헌법을 만든 그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늘 보면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좌우의 협조예요. 좌우가 같이 협조해서 통일된 이제 그러한 경제 체제와 이제 나라를 구성해서 나가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항상 중점을 두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설계되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